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역사 바로 알기라는 이런 큰 주제 속에서 첫 번째가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또는 고조선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살아갔던 터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로 자연환경, 생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고조선 문명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 그러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 강의도 어떤 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고조선 문명권의 환경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조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은 처음에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조선 역사, 문화랑 직접 연관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 단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대사에 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고대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고조선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존재가 있었을 때 그 존재는 원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게 정체성이죠. 자의식. 이게 동물과 그 다음에 인간의 차이점이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 이후에는 사피엔스란 단어에 함의가 있듯이 분명히 존재의 원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만약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 불안감을 갖게 되고 탈피하고자 애를 쓰고 그러면서 뭔가 찾는데 예를 들면 과거라든가 아니면 먼 미래를 통해서 뭘 찾고자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를 통해서 찾고자 해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고대사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깃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큰 부담 없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요. 뭔가 모르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슴 깊은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로서는 큰 책임감을 못 느껴요. 물론 역사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과거 역사에 관해서 책임감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를 들게 되면 과거는 늘 그렇듯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슬픔도 겪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추억이라는 이름에 아름답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뭔가 가슴 깊이 울컥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을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사는 늘 사람들에게 신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늘 그렇듯이 현실적인 삶을 살지만 이상을 지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현상의 세계 위에 보다 더 본질의 것, 그리고 현상 위에 더 신비한 것을 찾습니다. 왜 남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자, 신비한 여자를 찾듯이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듯이 또 우리가 미지의 섬인 무인도를 지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인들에게는 늘 그렇듯이 고대 더 먼 선사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늘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고대사가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대사에 관심 갖는다고 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아는 바가 없잖아요. 인간은 과거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의식을 하게 되면 불안한 거죠. 우리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니, 내일은? 아니면 한 달 후는 1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안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불안감을 극복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 하나 역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답은 못 주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불안감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유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이 활동해왔고 그다음 역사를 통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축적되어 있고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역사적 지식이었거나 역사적 경험이었거나 역사적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대로 알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지만 역사라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재 한국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한 분도 있죠.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죠. 이 한국 사회에 정말 흘러 넘치는 이 갈등은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처럼 정치적인 갈등입니까? 아니면 사상적 갈등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남북 문제도 있지만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로 발전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생활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치라든가 또는 사회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불안감으로 이게 작동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현재 인류 문명의 가장 극적인 전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데미휴먼이라는 단어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데 그 인류를 어떤 식으로 명명할까? 그랬더니 휴먼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휴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저 같은 인간과 아니면 사이보그형 인간, AI 기술이 더 투입돼서 만들어진 사이보그형 인간이 만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이거 데미휴먼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그걸 비롯해서 지금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예요. 완벽한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기죠. 따라서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고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과거를 지향하거나 또는 미래의 원형을 설정하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 멀체 엘리아다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은 유명한 종교학자인데요.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과 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성과 속은 세상을 볼 때 성스러운 것, 이런 나머지는 속스러운 것이 있어요. 아니면 원형과 변형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그렇듯이 뭔가 완성을 지향할 때 설정해 놓는데 그 설정을 과거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먼 미래에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샹글릴라처럼 아주 먼 갈 수 없는 곳에 아예 설정해 놓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고대 사회에 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역사학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예측 기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죠? 1980년대 얼마나 풍미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하는 586 세대들이 이걸 아주 성전처럼 여기면서 책을 많이 봤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저는 그 당시 때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막 대학 강단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역사란 것은 무엇인가로 끝날까? 아니죠. 어떤 사건이 그랬을 경우에 왜 일어났는가? Y가 중요해요. 원인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사학도 입장에서 역사학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가 중요하고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당연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사학자가 아니라 모든 지성인들에게 주어진 책무고 숙명이기도 한데요. 문제를 인식했으면 해결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고구해야 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거는 완벽한 해답은 될 수가 없지만 가까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와세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가 그랬을 경우에는 와세 문제를 넘어서 Y의 문제를 넘어서 하우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은 현대 동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전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방법론을 찾는 겁니다. 해결 방법론을. 나머지는 그것 못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인류 초창기부터 그리고 모든 공간을 다 섭렵하면서 모든 경험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늘 분석하는 능력을 길렀으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론도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깜깜절벽이 아니라 어디선가 뭔가 하나의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 빛 정도는 역사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빛을 찾아가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어 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요. 현미경으로만 보는 거죠.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요.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 그러나 우리는 역사학자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고조선만 하더라도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분절적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여기 분절적, 개별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 자체로 봅니다. 아니면은 두세 개가 모여진 것으로 보는데요. 역사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개별적, 분절적이 아니라 전체를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체를 같이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사고를 하는 데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법론을 찾고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조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구려의 실상, 고구려의 위대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인식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시대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왜곡됐고 자아가 상실되거나 약화됐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거나 수복하는 작업이 일환으로서 고대사에 좀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왜 우리는 원조선, 즉 고조선을 알아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조선의 국명의 어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만조선이 있기 이전에도 조선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실제를 이게 평가절하고 있어요. 이 실체가 없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무지라는 표현 썼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말하는 정적 실체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했는가? 그리고 얼마 동안 존속했는가? 그리고 어디서 시작됐고 어느 지역까지 확장이 됐고 어디서 붕괴 또는 멸망했고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멸망했을까?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왜 멸망했을까? 왜 붕괴했을까? 제가 쓴 책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은요, 마지막 부분이 고조선 문명권의 붕괴예요. 제가 멸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멸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붕괴는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역사관이에요. 역사에서 개통성을 중요시 여기고요. 특히 우리 같은 집단은 이 개통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고조선, 범원조선이 붕괴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그 새끼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열국시대를 거치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열국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등이고, 특히 고구려가 여기에 앞장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 시기부터 해서 원인, 결과 등도 잘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누구인가? 고조선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원조선이라는 정책 실체가 있었다면 거기 살아갔던 주민들은 누구인가? 주민들이에요. 살아간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의 종족적 성분 아니면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 그 밖에도 그들이 사용했던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도 학자들 간의 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설도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기에 어느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알타역에다 아니면 남방의 드라비드역에다 고아시역에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가 보기엔 비과학적이에요. 왜냐면 흔히 말하는 고대 시대가 길잖아요. 흔히 말하는 고조선 문명권의 시대도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1000년 아니면 2000년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공간적 범위도 넓은데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 그들이 믿었던 신의 종류는 무엇일까? 무엇을 빌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술 또는 미학, 그 사람들의 미학이 있거든요. 햇빛이 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미학과 달빛이 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미학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토의 넓이에 따라서 다르요. 온갖 면에서 미학이 다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동안 남의 미학 이론을 빌어와서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미학을 규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역사적인 사상을 확실히, 사상 그랬을 때는 또 틀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민족의 신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학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민족 미학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최근에 BTS 현상을 비롯한 한류처럼 세계에 새로운 미학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왜?
우리 민족이 가졌던 독특한 경험과 논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남들에게 역사를 강의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아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제가 정리한 것 뿐이니까 조금 더 오해받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다 아시죠? 사례부터 고고학적 인물부터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사실은 고고학적 유물 외에도 이 몸 자체가 연구 자료인데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머리칼, 이 길이, 이빨 이게 전부 다 분석 자료인데 이게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은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유학, 성리학, 식민사, 서양학문이 잘 오해하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들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해한 것이죠. 이를테면 성리학적인 역사 해석을 우리는 오해했기 때문에 편향적 해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서양학문에 대한 오해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실증사. 실증사가 우리 식민지 시대부터 그리고 현재 우리 학계가 고수하고 있는 고증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랑케가 예정한 실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증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이 왜 흔히 말하는 고증에 치중해야 됩니까? 그게 누구의 이론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론이 맞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시대마다 달라지고 스타일이 다른 것 뿐입니다. 자, 학문 외적인 요인도 있는데 제가 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기본적 병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단재 선생님에 따르게 되면 고구려 멸망 이후에 아니면은 고려 멸망 이후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고려 말기부터 시작해서 또는 조선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 특히 지식인들에게 나쁜 병폐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의식이 부족해요. 외세의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역사적인 계승성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다 또 얘기해 볼게요. 1897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대한제국의 선포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 임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한 나라에 500년간 지속됐던 국호를 바꾸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궁궐 내부에서 그 다음에 모든 관리들 내부에서 심지어는 제야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박재순이 한 얘기인데요. 고정의 주제는 어전회의에서 우리의 조선은 단군의 조선이 아니라 기자의 조선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기자의 조선.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빼놓자는 주장들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의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자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데미지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만큼 역사적 계승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썼던 원조선, 제가 원조선이란 말은 프로토란 말이거든요. 원조선이란 말을 썼을 때 당연히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은 전부 다 계승성과 개통성을 가진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세운 조선 이전에 조선이 있다면 그 조선은 정식 국명은 조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말을 덧붙인다면 원조선이란 말을 쓴 거고 이련의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은 더더욱 우리 민족의 역사를 추상화시키고 형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라는 그릇된 신화 개념을 적용했고 역시 용어를 고조선으로 퍼뜨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즉 서양학문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의 개념과 정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이 부정하려는 측이나 긍정하려는 측이나 전부 다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역사적 계승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계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통, 린시. 모든 게 다 그렇죠. 한 집안에 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건국 신화가 있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계통성이에요. 신들의 신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실했고 일본은 남겼고 그래서 일본의 고사기, 일본 서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정신사라든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단군 기록이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고구려 건국 신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시적이고 범공간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거시적이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범공간적이지 못하죠? 왜 늘 자그마한 반도의
머물러 있죠. 그리고 왜 장구한 세월 속에서 우리를 파악하지 못하죠? 생물학 존재인 나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그 엄마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가 있고요. 올라가면은 저는 적어도 호모사피엔스 아니면은 그 이전에, 이를테면 호모 엘렉투스로 좋아요. 그 전까지는 넘기지 않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결정체가 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이렇게 거시적이고 범공간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할 때도 이런 인식 속에서의 고조선이나 고구려지 툭 떼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영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데미 휴먼이 되더라도 인류가 완벽하게 멸망하지 않는 한은 저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지식인이라든가 특히 중국의 지식인에 비하면 우리는 거시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늘 좁게만 봐요. 그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자각해야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지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사관이 미약해요. 사관이 없는 역사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이 없으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틀? 이거는 요즘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용어로 쓰든지 간에 시대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만 현재는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역사는 바라보는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집단만의 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이 바라보는 역사, 중국이 바라보는 역사, 서양이 바라보는 역사,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달라요. 또 개별적으로 다른 겁니다.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사관이 있고 저는 사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가능하면 정의를 내리고 옵니다. 이게 지금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 역사학에서는 사관을 좀 해야 되고요. 많은 사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꼭 서양의 사관만 우리가 빌어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인식이 좀 부족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제 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편협해요. 학자 간의 연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편협해요. 그리고 문헌고증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문헌고증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선별된 문헌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란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주체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총합이 역사예요.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역사를 해석하려면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그 중에 핵심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핵심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만 가지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유기적이란 말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학자 간의 연구란 말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주변의 것과 다 연관된 상태에서 한 부분이, 어떤 한 부분이, 한 코아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관성 속에서 해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용어는 싫지만 흔히 말하는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단편적인 지식이라든가 한 면에서 본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곤란하죠. 학생들에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면에서 보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 면만 보냐? 뒤에서도 봐야지. 좌우도 봐야지. 그것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위에서 보는 게 뭡니까? 조감도 아니에요. 조감도. 여러분 아시죠? 보다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는 거죠.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이게 조감도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못 보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보죠. 아래서부터도 보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봐요. 바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안에서 보는 그 시각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면팔방이 아니라 시방, 10개 방향에서는 봐야지 사물을 대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면에서 드러난 것만 봤다는 거죠.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역사 아니면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지만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은 보면은 너무 문자를 압도적인 우위로 오고 있어요. 문자만이 아니죠. 문자가 사용된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난 오래전부터 문자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는 한 50년밖에 안 될 거예요.
왜 문맹률이 깨진 게 생각해야죠. 일본은 좀 더 오래되죠. 왜? 명주유신 성공되면서 전 국민에게 문자 교육을 시켰으니까. 근대적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유럽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를 사용한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너무 문자로만 보게 되면 승자 중심의, 지배자 중심의 이런 사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문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료라든가 일본 사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 그들에서 평가된 것, 곡해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것과 함께 다른 제반의 학문을 원용을 해서 역사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문자는 동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의 문제도 간단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면 당연히 동의의 주체인 우리는 이 한자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기록 안 했잖아요. 고조선도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적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간단히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죠 뭐. 저도 북한을 2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만주지역은 제가 94년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약 한 70여 회 갔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고대사를 잘 모르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안 가봤으니까 먼 곳에 이르니까 이렇게 역사대 인식이 좀 약하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신라사가 유행했습니다. 왜? 남한은 신라 정통론, 북쪽은 고구려 정통론을 내세웠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세월이 바뀌면서 다시 백제 연구가 붐을 일고 그리고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동북공정이란 외적 충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고구려 연구가 붐을 일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야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정치와 같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주라든가 북한 지역을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 지역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한 거고 구체적 증거들을 확인 못해서 좀 추상적이죠. 역사 연구가 좀 구체성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조선은 어떤 방법으로 하우의 문제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